네, 여러분 압축 강의 세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단원 행정법 통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나머지 단원들 이름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행정법 통론에서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8페이지고요. 특별 행정법 관계, 특별 권력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특별 권력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로 생각하면 쉽다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셨을 때 국가기관 또는 뭐 지자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근무를 할 때 국가가 여러분들께 명령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근무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쉽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특별 권력 관계라면 따로 사법심사가 되지 않고 절대적인 명령과 절대적인 복종이 기본적인 이론이었고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에도 사법적 심사가 모두 적용이 된다라는 게 사실 이 부분에서 전부 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 그 중간에 예전에 이제 학설 중에서 올레라는 사람이 이제 수정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특별 권력 관계는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가 있는데 기본 관계는 내가 공무원이 되고 또는 공무원을 그만두거나 잘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관계라면 경영 수행 관계는 내가 이제 공무원이 됐을 때 그 안에서 내부적인 명령과 복종 관계 같은 경영 수행 질서 규율 관계 이런 게 바로 이제 경영 수행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올해의 수정설에서는 그 학설에서는 기본 관계에 있어서는 사법심사가 되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경영 수행 관계에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고 그걸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약간 전통적인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중간에 배우는 올해의 수정설이었습니다. 현대적 특별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권력관계에도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장, 교도소 안에서 재수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실제 교도소장이 명령하면 그 안에서 명령을 따라야 되죠. 특별권력관계입니다만은 과거였으면 뭐 하라면 끝까지 해야 되고 또 그걸 불복하고자 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었죠. 그래서 막 이제 폭행도 많았고 뭐 이랬다면 지금은 교도소장이 그 재수자들의 서신, 편지를 검열하는 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그건 위법하다.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립이나 뭐 소멸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고요. 종류도 뭐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특별감독관계, 공법상 사당관계 같은 게 있고 기본관계 때 다 말씀드렸고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기출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포괄적인 명령권과 그 위반에 대한 징계권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현재 통설과 판례는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가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히 민주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도소장 판례 바꿔 봤고요. 동장과 구청장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립교육대학 학교와 그 학생 그리고 이제 퇴학 처분을 했을 때도 다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고 실제 판사님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한 행사다. 너무 과한 처분이다. 그럼 그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판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육군사관생도는 일반적인 국민은 아니고 약간 그 군인과 비슷한 준한 또 그런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다른 일반 대학교 학생보다는 기본권 제한이 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밖에서 4번 술을 마신 그 행위만으로 퇴학 처분을 한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권력 관계에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불복해서 그 퇴학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죠? 소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엔 법률 요건과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공법상 사건에서도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행정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그 행정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초일 불산입 오늘부터 3일 뒤 그러면 오늘부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처분
내 신청 같은 경우는 뭐 30일 내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30일의 기산점을 오늘을 세지 않고 내일부터 1일, 2일 센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초일 불산입, 초일 첫 번째 날을 산입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행정법도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오죠. 초일 불산입이 원칙인데 이럴 때는 초일 산입한다. 뭐 어떨 때 산입한다? 행정기본법 6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그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시킨다. 오늘부터 영업정지 3일이다. 그럼 오늘부터니까 1일로 세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오늘부터라고 제가 이제 힌트를 준 거라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분서를 받아봤더니 3일 영업정지, 그러면은 그냥 오늘부터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초일 불산임이기 때문에 그 통지를 받았으면 내일부터가 맞겠죠. 하지만 영업정지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냥 1일을 세면 되고, 그래야 빨리 그 영업정지가 끝나죠. 그래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원래 민법에 따르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말일이면 월요일까지로 연장이 되는데, 이런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기 때문에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 말일로 끝나더라도 기간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월요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세트로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히려 산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더 불리하다. 그럴 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예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이 논리 프로세스, 정반합처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시험에서는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효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시효가 있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오랫동안 그걸 안 했을 때에는 나중에는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게 바로 소멸시효였습니다. 근데 보통 민법상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빌렸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이 돈을 못 받으면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게 보통 10년의 민사시효에 걸린다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민사가 아니라 행정법에서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이다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국민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럼 민법으로 그냥 가게 되면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지만, 행정법에서는 5년만 기간을 주기 때문에 6년이 돼버리면은 소멸시효에서 더 이상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는 국가가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 이번에는 국가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 5년이다. 여기도 뭐 사실 이 두 개가 크게 뭐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채권이에요. 돈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국가가 그 세금 같은 거 있죠. 공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여기라면, 이거는 사법상 국가가 일반 뭐 세금 같은 경우는 공법적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채권이지만, 밑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 임대차 계약에서 우리 그 돈을 먼저 보증금을 내고 국가가 그 건물을 사용했다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아야겠죠. 그랬을 때는 사법상 임대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를 뭐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그 기산점이 시작되고요. 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법률상으로 내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그때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5년이라 하더라도 5년의 그 기산점이 따로 없고요. 오늘부터 더 이상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어서 오늘부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효가 완성되면 원래부터 그런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5년이 지나버리면 나는 처음부터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그런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국가가 원래 조세를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5년이 지나버렸다. 그럼 더 이상 조세를 거둘 수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조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당연히 그거는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소멸시효가 이제 중단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4년 정도 됐는데, 5년 기준으로 4년이 됐는데 4년 하고 1일째 되는 날 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그래 버리면
그 날로 소멸시효가 리셋된다 해가지고 다시 5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기간의 효력은 전부 상실이 되며 그 중단 사유가 종료하였을 때부터 다시 시효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이 일반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같은 거. 그런데 일반적인 그 금전 청구 소멸시효 기간 같은 경우는 민법은 10년인데 행정법은 5년이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사유일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냐, 정지되냐, 이런 내용이 이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민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 정지되는 그 사유가 각각 다른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행정법 관련된 법령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준용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아까 오해해가지고 민법 규정이 준용되니까 이것도 역시 금전 채권이 10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기간 자체는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줄어들었고,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되, 없으면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 판례들을 몇 개 보게 되면은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5년이 쭉쭉 지나가고 있다가 납입 고지를 했어요. 돈 내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데, 나중에 그 납입 고지를 한 것 자체가 민원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납입 고지에 의한 부가 처분,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납입 고지 처분이 취소되면 그때 납입 고지를 처분을 내림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됐으면 그것도 같이 효력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입고지 처분을 내렸으면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혹시 그 처분이 나중에 취소소송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내지 않는 우리 고액 체납자, 악덕 체납자의 집으로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할 목적물을 잘 찾아냈으면 당연히 돈을 걷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됐겠지만, 만약에 열심히 찾았는데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요. 그러면 목적물이 없다고 해서 소멸시효 중단료도 안 줘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 소멸시효라는 것 자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없앤다는 건데, 권리를 행사하려고 노력한 사람한테도 그러한 효력을 적용시켜버리면 내가 돈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무산된다?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 취지도 반하겠죠. 이 소멸시효 법리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압류 목적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색 조서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거두려 했는데 목적물이 없어서 돈을 걷지는 못했다. 이런 조서를 썼다면 그때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주겠다라는 하나의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청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먼저 내렸어요. 근데 그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아니 이거 부과 처분 잘못 처분한 것 같은데 이거 억울하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랬을 때 행정청 입장에서는 본인이 봤을 때 취소 소송 진행 중이긴 하지만 행정청이 내렸던 그 변상금 부과 처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이 자각을 했다면, 느꼈다면 소송 중이더라도 그 하자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처분을 내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상금 부과 처분, 변상금을 돈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민원인에게 돈을 받아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소송 중이어서 내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못한다면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송 중이더라도 변상금 부과 처분 본인이 좀 수정해서 다시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 취소 소송 중간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그 후에 이 소송 때문에 변상금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다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잘 해가지고 또 위법성을 잘 없애가지고 다시 변상금 부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5년이라고 봅시다. 5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변상금 부과 처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그 민원인에게 변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니 저희가 소송 중일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장애 사유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서부터 5년을 기산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니네 소송 중간에도 부과 처분할 수 있었어. 이거 법률상 장애 사유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부과하려고 했을 때 이미 소송이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면 너는 더 이상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좀 어렵게 적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혹시 이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된다. 기본 강의 이 부분만 좀 다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기본 강의랑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따 OX 문제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재보험법 관련 판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약간 어렵게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례입니다. 아직 뭐 기출된 건 없고 최신 판례에서 가져왔지만 쉽게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점을 위해서 혹시 어렵게 나오더라도 내가 맞추겠다. 이 판례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요. 자, 취득시효는 이제 반대로 오랫동안 다른 사람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돌려달란 말을 안 한다. 그러면은 또 취득시효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 원래 주인이 나한테 돌려달란 말을 안 하고 내가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내 거가 되는 게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이런 내용들만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주소도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자, 공법상 사무관리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법률상 이런 사무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뭐 국가가 긴급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뭐 도와주는 일을 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사무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이렇게 사무관리를 내가 대신 해주면서 내 비용이 좀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관리가 끝나고 내 비용을 좀 이제 돌려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혹시 국가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사무관리를 했고 거기에 비용이 들었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 행정소송으로 갈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부당이득은 약간 논점이 좀 더 있죠. 사무관리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도 내가 이득을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 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개념이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사무관리와 마찬가지 포인트는 하나. 부당이득으로 내가 국가에게 뭔가 돈을 돌려받을 게 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제 세금 같은 거였죠. 그죠? 과오납금, 뭐 세금, 변상금, 부가처분, 내가 돌려받을 돈들, 국가한테 돌려받을 돈도 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빼고 부가가치세, 그 세금에 대한 반환소송은 부당이라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당민기 중에 당사자 소송, 부당이라고 암기하라고 했었죠.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이런 것들은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나와 있죠? 과오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사자 소송, 변상금 부가처분 전부 다 민사소송으로 간다. 그리고 이 밑에 제가 정오표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변상금 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무효가 돼서 내가 기존에 냈던 변상금 부가 그 금액을 돌려받을 때도 당연히 민사로 가야 된다는 거 포인트 하나. 그리고 내가 어찌됐건 그 돈을 돌려받을 채권자죠. 그럼 그 채권자로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겠죠. 내가 오랫동안 국가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청구를 안 하면 소멸시효가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그러면 그 5년이 발생하냐. 예를 들면 5년이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는 내가 그 변상금을 납부했을 때 또는 징수했을 때 국가가 징수하거나 내가 납부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내가 국가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라는 개념. 이건 하나 더 논점이 더 들어가 있는 건데 특별히 어렵진 않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원칙적으로 5년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돈과 관련된 거는 국가와 개인 간에는 5년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보통 대표적으로 신고죠. 신고. 사인이 일반적인 민원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공법행위라는 거죠. 사법행위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행정청에게 뭔가를 요구해가지고 행정청이 나에게 어떠한 공법적인 법률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신청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개인들의 법적 행위를 의미하고요. 이런 사인이 공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정청이 공법행위를 했을 때랑 다른 점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공정력은 행정청이 법적으로 공법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게 바로 공정력이었다면 한 개인이 이러한 공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공정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보시면 돼요. 개인이 무슨 행위를 하는데 그런 공정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민법의 규정이 어떨 때는 유추 적용이 되고 민법의 규정이 어떨 때는 유추 적용이 안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기 강박과 비진이 의사표시 요 두 개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신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공무원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한 명의 개인으로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공법 행위를 할 수 있죠. 그죠? 공무원이 공적인 목적으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가에 사직서를 냅니다. 근데 그 사직서가 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윗사람이 나에게 강박이란 거는 약간 그 협박 같은 거죠. 협박. 내가 내 의도가 한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너 사직서 꼭 내야 돼. 너 사직서 안 내면 내가 너를 뒤에서 어떻게 해버리겠어. 이런 강박에 의해서 내가 사직서를 냈다. 그럴 때는 민법 규정, 민법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이 개인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역시나 민법이 적용이 돼서 내가 낸 사직서는 무효가 됩니다. 왜냐? 내 의사가 아니고 강박에 의해서 또는 사기를 당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비진이 의사표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는 사직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사직서를 냈어요. 그게 내 비진이, 내 진이가 아닌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의 강박에 의해서 내가 사직서를 냈다면 이거는 내가 그냥 상대방이 내가 실제로 내가 사표를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내는데 국장님도 실제로는 내가 사표를 내긴 하지만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없다라는 걸 국장님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표를 냈어요. 국장님의 강박이 아니죠. 이럴 때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 의사표시가 유효가 됩니다. 원래 민법은 내가 상대방도 내 진짜 마음, 진의를 알고 나도 진의가 아닌, 예를 들면 국장님과 내가 개인 대 개인인데 이거 만약에 뭐 국장님 대 일반 회사라 봅시다. 국장님이 내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도 알아요. 내가 말해서 알아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회사를 안 그만둘 건데 사표를 냈어요. 그럴 때는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사표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직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게 이제 민법 규정이에요. 그래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근데 무효가 되려면 내 의사표시를 받았던 상대방도 내 진의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이건 이제 민법의 그 소송법상 공격과 방어 방법의 하나의 또 그런 요건 사실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행정법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우리 공무원인데 국장님한테 저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저 사직서 낼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국장님도 만약에 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것은 효력 자체가 발생해서 나는 사직서를 실제로 제출한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이게 규정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사기 강박은 그대로 민법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낸 사직서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비진의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민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낸 사직서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돼 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철회나 보완. 내가 사직서를 냈는데 아직 그 사표 처리가 안 됐으면 언제든지 사직서 가져오면 됩니다. 철회하면 돼요.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의원 면직 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용어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직서를 냈을 때 공무원으로서 그 사표가 수리되는 게 바로 의원 면직 처분. 여러분들이 의원직이 면직이 이제 직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공무원직 자체를 하나의 그 의원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공무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그러한 의원 면직 처분이 사직서 수리라는 거예요. 그 처분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의사표시 철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낸 사직서가 처분이 돼버렸다. 면직 처분이 있어 버렸다. 그럴 때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내 의사표시가 내가 원하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고 발신주의라 그래서 내가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것들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인의 이러한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재량행위일 때는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일 때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붙일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행정청에서 나오는 부관이고, 여기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그 사인의 공법행위와
그 하자가 관계성을 봤을 때 단순히 그 동기에 불과한 하자다. 그럴 때는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하자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 요건이어가지고 그 하자가 상당히 그 행정행위에 그 사인의 공법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럴 때는 이제 중대 명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효냐 아니면 취소 사유가 되냐. 그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넘어가셔도 될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대표적인 신고가 있다고 했었죠. 신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 크게가 아니라 그냥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고요. 하나는 행정청이 수리를 반드시 해줘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건 좀 쉬운 개념 그 용어로 보시면 되고, 자기완결적 신고, 행위 요건적 신고, 이것도 좀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올 때도 있지만 자기완결적 신고냐, 행위 요건적 신고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좀 긴장했을 때는 행위 요건적? 이게 수리를 요하는 거 요하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완결적, 행위 요건적 이 용어들 자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자, 자기완결적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서 신고하면 행정청이 수리를 하든 말든 의미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자기완결적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했고요. 행위 요건적이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까지 모두 내가 갖춰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행정청이 형식적, 실질적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 잘했네, 수리해 줄게요. 도장 쾅 찍으면 수리가 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행위 요건적,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거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근거는 행정절차법, 기본법에 이런 근거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만 눈으로 보시면 되고, 요건도 행정절차법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흠이 없이 신고를 해야지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지, 자기완결적 신고를 하더라도 행위 요건에 흠이 있다. 그럼 내가 신고한다고 하는데 효력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완결적이든 행위 요건적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그러한 신고 자체에 이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되어 있는 법률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모든 관련된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자기완결적 신고도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행정청이 수리를 했을 때 당연히 수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다 따져보겠죠. 중요한 건 사실 저쪽에서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자기완결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신고서 던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생각하지만 다른 관련 법령과 관련된 요건들도 당연히 모두 구비해서 오케이 될 정도로 하자가 없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OX 문제집에서도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심사는 자기완결자 같은 경우는 형식적 요건만 갖췄다면 행정청이 더 이상 딴지를 낼 필요 없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되고,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가 없고요. 이제 그 행위 요건적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데요. 여기서 행정청이 원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자체가 실질적 그리고 형식적인 내용을 잘 갖춰서 신고를 했다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상 그냥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형식적이고 실질적을 따져봤을 때 요건이 안 됐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리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정에 따라서. 근데 법령에 없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사항이 이거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신고 이것도 전부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행위 요건적 신고고요. 당연히 형식적, 실질적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이거 수리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해주면 수리를 해줘야지만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대신에 이 주민등록법상 거기서 따져볼 실질적인 것만 따져야지 주민등록법상에 따질 내용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투기 목적인지 아니면은 다른 투기나 투자 또는 교육상 자녀를 위해서
뭐 일부러 여기다가 신고를 해놓고 뭐 학교를 배정받기 그런 것까지 따져보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따져볼 실질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법률상에 나와 있지 않은 실질적 요건까지 따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설 납골 시설의 설치 신고 역시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긴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은 형식적 실질적 내용을 갖춰서 신고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공익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 실질 판례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 논리가 여기 녹아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신고를 수리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자, 자기완결적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은 행정청이 수리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신고하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또는 신고 필증을 교부한 행위는 법적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처분성이 없어요. 신고 필증을 주든 말든 신고를 수리하든 말든 상관없이 적법하게 신고를 수리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 요건적 신고는 당연히 신고에 수리가 있어야지만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신고 필증은 저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이 신고 필증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하나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수리 행위에 신고 필증 교부 등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저쪽도 이쪽도 마찬가지. 신고 필증이라는 키워드로 잘 기억하시고요. 자, 효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끝이 나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야지 내가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나는 이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내가 우편 접수 아직 우편 접수하면 그날 가지도 않고 다음날 보통 가잖아요. 접수할 때부터 본인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면 안 돼요. 내가 우편을 접수해가지고 그 우편물이 실제로 받아져야 되는, 도착해야 되는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리를 하냐 안 하냐와 내가 행정청의 그 기관을 우편으로 접수했을 때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당연히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까지 행정청이 모두 심사해가지고 수리 도장을 꽝 찍어줘야지만이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적법한 신고를 했을 때는 행정청이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 절차법을 보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 하더라도 만약에 행정청에 신고서를 민원인이 냈는데 이거 요건이 안 되네요. 자, 그랬을 때는 바로 반려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상당 기간을 줍니다. 한 일주일이면 충분한다고 봤을 때 그 일주일 동안 자, 이러한 그 요건들이 미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갖춰가지고 다시 신고하세요 라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되고요. 이런 보완 요구도 없이 바로 보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안 해왔다. 일주일이 지나버렸다. 그럴 때는 그 이유가 뭔지 일주일 동안 기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해당 신고서를 이제 돌려보내면 그때 되는 거지. 이런 보완 절차 없이 바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행정절차법 40조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부적법한 신고를 했는데 행정공무원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든 마찬가지로 이제 봅시다. 부적법한 신고인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그거는 적법한 신고일 때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는 신고일 때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했다 해도 신고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기완결적 신고를 하더라도. 자, 근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때는 행정공무원이 수리를 해야지만이 신고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원래는 수리해주면 안 되는데 수리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수리해줬으니까 신고가 무조건 발생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적법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했을 때는 일단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데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무효고요. 하자가 중대명백까지는 아니에요. 단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그 행정 공무원의 수리 자체가 아까 처분성이 있다 했죠. 그러면 처분성이 있을 때는 공정령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불과하면은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리 효과가 발생해서 그때까지는 유효한 신고가 되는 거죠.
논리, 나중에 뭐 공정력에서 사실 좀 더 중요한 논리기는 하지만 그 논리가 여기서도 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신고를 하고 행정청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수리를 안 해주는 거부행위, 거부 처분을 했을 때 과연 그것 자체가 처분성이 있냐? 처분성이 있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성이 없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구분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를 거부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적법한 신고만 했다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해도 처분성이 없어요. 왜냐?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근 판례가 건축신고의 수리 거부, 건축물 착공신고의 반려행위,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원격 평생교육 신고의 반려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그 원칙상 이런 것들을 반려한다 하더라도 처분성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애들은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보냐? 밑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반려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반려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계속 지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벌금 같은 거를 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록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행정청이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처분성이 인정돼가지고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봐주겠다. 그게 바로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예외적인 거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리를 하냐 안 하냐 자체가 하나의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수리 거부 자체도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방금 봤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거부했을 때 처분성이 있냐 없냐 저 포인트 기억 하나 하시고요. 여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단순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건축신고, 건축법상 건축물 착공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우리 인허가 의제제도는 2단원에서 배웠었죠. 그런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돼버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사단법에 따른 어업의 신고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건축허가 여기는 수리를 요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식품위생법상 단순히 영업을 신고하는 거 이거는 영업을 허가하는 거죠. 저희는 영업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다 신고긴 신고지만 단순히 영업신고를 가게 되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영업을 허가받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거는 수리를 요하는 거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에 저 이용료 지금까지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변경할게요.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웬만하면 어떤 관련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내가 뭐 LPG 가스 충전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다른 사람이 새로 샀으면 내가 이제부터 LPG 영업장의 새로운 사장이다라고 해가지고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거의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병원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자주 보면서 왼쪽 오른쪽을 잘 구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회원 시설을 모집하고자 할 때 그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공중위생관리법상 호텔, 모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고요. 아까 봤던 주민등록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리를 요하는 행위요건적 신고다라는 거. 지위승계 신고 나왔죠?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일반 점포가 아니라 대규모 점포도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지위승계 신고 나왔고 학교보건법상 위생정화구역, 학교 근처에 당구장, 노래방 이런 거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죠. 원칙상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특별한 요건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구장 개설할 수 있습니다. PC방도 개설할 여지는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일반적인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반드시 받아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신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패스하도록 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신고와 신청이 약간 다르다는 것과 신청은
관련 법상 어떤 게 있고 판례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따 OX 문제집에서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단원. 원래 1단원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40분밖에 안 됐죠? 좀 빨리 끝낼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좀 10분, 20분씩 더 농축해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한 단원 또는 한 강, 두 강 정도가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복습할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지 않고 2단원을 좀 더 연결시켜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2단원은 행정작용법이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원이었죠. 행정입법, 행정행위, 기타 행정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입법은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나눠지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행정행위 안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 논점들이 있었고 마지막 기타 행정작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행정입법이 뭐냐? 행정부에서 법령을 만드는 거다. 그게 바로 행정입법이죠. 그 사전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좀 익혀 놓으시는 걸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행정입법을 어떻게 분류하냐? 발령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 이런 건 너무 쉽고요. 이제 법규성에 따라서 법규성이 있으면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규칙 또는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 이런 것들은 용어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규명령 안에서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그건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수권성이라는 거는 상위 법령, 즉 헌법이나 법률에서 이런 행정입법적으로 위임. 자, 이런 법은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바로 정할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정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수권을 주는 거죠. 법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권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수권성이 있으면 법규명령 중에서도 위임을 받았다 해가지고 위임명령이라고 표현하고요. 수권성이 없으면 법규명령은 맞지만 단순히 어떤 거를 집행하는 것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집행명령이 있고 아예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수권성이 필요 없이 행정부에서 만들 수 있죠. 왜냐? 행정규칙은 행정부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무지침을 만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법규명령에서도 법규명령의 종류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눈으로만 읽어보세요. 헌법 대의명령, 헌법과 동급인 법규명령, 뭐 유신법상 대통령의 긴급조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헌법상으로는 이런 거는 인정될 여지가 없어요. 헌법이 최고고 헌법과 동등한 법규명령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음 법률 대의명령, 법률과 동급인 거죠.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과 대등한 법규명령이 지금은 있습니다. 헌법과 동급은 없지만 법률상 동급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런 것들은 법률과 동급이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법률 종속명령은 법률 밑에서 우리가 원래 헌법, 법률, 그리고 법규명령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법률 밑에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법규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수권을 받아서 법규명령을 만들면 위임명령, 수권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을 만들면 집행명령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좀 더 자세히 나가는데 방금 배웠던 그 논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법률 또는 상위명령으로부터 구체적인 범위를 받아서 내가 위임을 받았다. 그렇죠? 아까 그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되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대통령령, 즉 대통령에게 이 법률 바로 밑에 있는 법규명령을 더 자세히 네가 정해라 라고 수권을 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위임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위임된 범위에 한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죠. 왜냐? 이거는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으면 국민한테 직접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집행명령이나 행정규칙이었죠. 좀 이런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카테고리와 그 안에 있는 그 순서, 체계도를 좀 이해하시고 요 내용을 공부해야지 그냥 뭐 잠도 오는데 내가 강의를 틀어놓고 법규명령, 뭐 행정규칙, 뭐 용어 대충 아는데 그대로 제 강의를 따라오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체계를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마음대로 불용으로 정했다. 그럼 무효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했으면 대통령이 정해야지 장관이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에 해당 조항까지 무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면 되지 대통령령 몇 조 몇 항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그 조항까지 딱 특정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집행명령은 법규성은 있습니다. 그죠? 법규성이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근데 위임명령 같은 경우는 수권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걸 정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법규성은 있으니까. 그죠? 요거 법규성 있어요. 근데 집행명령이라는 걸 자체를 행정청이 만들면서 수임받은, 그죠? 내가 지금 위임명령 자체가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집행명령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집행명령을 만들 수 있지 새롭게 행정청이 그 권한을 받은 거를 넘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새롭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얘는 집행명령으로서 개별적인 위임 규정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법규성은 있지만 수권이 네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위임을 받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위임 규정 없이 만들 수는 있대. 법규성을 있는 거를 만들 수는 있대. 국민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이게 새로운이 포인트죠. 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법규성은 있어요. 집행명령이. 하지만 수권은 못 받았죠. 어떤 수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가 새로운이에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집행명령은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또는 상임명령에 개별적인 수권은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포인트가 새로운. 아시겠죠? 그렇게 좀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 되고요. 자, 이제 법 형식에 따라서 법규명령을 구분하면은 헌법에 법규명령을 잘 이렇게 분류해 놓은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중앙선관위 규칙도 이름은 규칙이지만 법규명령으로 헌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헌법 내용에 따라서 그 자체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령은 총리령, 부령보다 더 우월한 효력을 갖고 있고요. 뭐 무슨 법 시행령, 이게 이제 대통령령 이름을 시행령이라고 표현하고요. 총리령, 부령은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그 총리령과 부령은 헌법에서 그 행정각부의 장이 반드시 이제 부령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에요.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 기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장관급인 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민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 이분들은 장관급은 맞아요. 근데 장관급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총리령 또는 뭐 부령을 만들 수 있냐?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나 행정각부 소속 기관은 자기 마음대로 동급이라고 해서 법규명령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중앙선관위 규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헌법에 의해서 잘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감사원 규칙과 법령 보충 규칙이 있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는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이다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판례 또는 행정기본법에서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법령 보충 규칙은 형식은 행정규칙이에요. 고시나 훈령, 우리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공부 같이 했었죠.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비록 헌법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 형식의 판단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나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없는데 왜 니네 마음대로 이거를 법규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학자들이나 법원에서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무조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만들어야지 법규명령이 아니라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예들이 있었죠. 우리 법규명령, 뭐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요것들은 예들이야, 예. 이그젠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뿐만 아니더라도 행정규칙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임 형식을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행정규칙에도 위임을 시켜가지고 그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처럼 해석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에 이런 것들을 위임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이런 반발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아니, 행정규칙은 어떻게 보면 그 행정조직 내부에서 자신들의 사무적인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인데, 그러면 이거는 국회 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 입법의 원칙이란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정하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정한 사항을 밑에 있는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위임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아니, 행정규칙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을 만들 때, 행정부가 행정규칙을 만들 때 당연히 위임받은 사항만 하지, 위임도 안 한 사항을,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위임이 필요 없죠. 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 위임을 받은 사항만 행정규칙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임을 누가 했어요? 국회의원이 했죠. 법률에서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회 입법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아서 실질적으로 법규 명령을 따져봤을 때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받아서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회 입법의 원칙에 반한 것은 아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카테고리와 아까 말했던 프로세스, 위치 체계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이것들이 쉽게 오류 없이 지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적어져 있고요. 하지만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을 할 수는 있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네 마음대로 어떨 때는 대통령령, 어떨 때는 뭐 행정규칙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행정 공무원이 이런 그 구체적인 사안을 위임 받아가지고 정할 수 없는 그런 좀 특별한 사안일 때만 그렇게 해라라는 게 이런 거죠. 단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 입법을 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나 단순히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그렇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일 때만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을 하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법률, 그다음 법규 명령 이렇게 원래 원칙대로 가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사항일 때만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도 오케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0분 정도, 52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또 이제 행정 입법과 관련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압축 강의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